안녕하십니까, 안산입니다. 모의고사 잘 보셨나요? 또 힘드시죠? 한번 여러분과 같이 한번 모의고사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죠. 모의고사는 강조의 말씀을 드리는 게 시간 안배가 되지 않는다면 아무리 열심히 공부를 해도 합격하기 어렵다는 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아마 대부분이 실제로 시험을 보신 지가 꽤 시간이 많이 지나신 분들이니까 감각을 익히기 위해서도 모의고사는 꼭 보셔야 된다는 거 강조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 함께 문제를 하나씩 풀어보도록 하죠. 자, 이번 영상에서는 1번부터 20번까지 풀어보고요. 다음 영상에서 21번부터 40번까지 풀어보겠습니다. 자, 먼저 1번부터 풀어보도록 하죠. 자, 1번입니다.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인 것은 이렇게 나와 있죠. 1번 양도소득세 회피 목적의 미등기 전매계약 세금 회피는 인간 본성에 바르니까 뭐하지 않죠? 반사회적이지 않죠. 무효가 아니라 유효하네요. 2번 부척관계 부부생활의 종료를 해제 조건한 증여계약 조건입니다. 오타입니다. 증여계약은 반사회적에서 무효죠. 다시 말하면 조건이 반사회적이면 조건만 무효인 것이 아니라 법률행위 전체가 다 무효라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므로 답은 2번이 되는 거죠. 3번 매매계약에서 매도인에게 부과될 공과금, 공과세, 예를 들어가지고 양도소득세, 부가가치세 이런 걸 말할 거고요. 매수인이 책임진다는 취지의 특약은 반사회적이지 않습니다. 유효합니다. 다시 말하면 취지는 똑같아요. 세금 회피는 인간 본성의 발현이니까 어떤 형태든지 간에 세금을 안 내려고 하는 행위는 반사회적이지 않습니다. 4번 강제 집행을 면할 목적, 다른 말로 하면 채무회피죠. 채무회피도 인간 본성의 발현이니까 뭐하지 않죠? 반사회적이지 않죠. 따라서 강제 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자신의 아파트 허위에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마친 행위도 반사회적이진 않아요. 다시 말하면 이거는 허위니까 통정허위 표시로서는 무효입니다. 그렇지만 반사회적에서 무효인 것은 아닌 거죠. 5번 도박 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채무자로부터 부동산의 처분을 위임받은 도박 채권자가 이를 모르는 제3자 체결한 매매계약인데, 자, 우리 판례는 수권행위와 기초인 내부관계에 대해서 무인서를 취합니다. 따라서 부동산을 처분을 위임하는 이 수권행위는 도박 채무를 변제한다는 기초적 내부관계로부터 영향을 안 받아요. 그래서 도박 채무를 변제하는 것이 반사회적에서 무효라 하더라도 수권행위 자체는 무효가 아니라 유효하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고요. 따라서 도박 채권자는 정당한 대리인이기 때문에 제3자 체결한 매매계약은 아무런 의미 없는 유효라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인 거거든요. 답은 2번입니다. 5번도 좀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2번입니다. 불공정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라고 하네요. 자,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법률행위에 대해서 적용됩니다. 단독행위도 적용되고 계약에도 적용이 돼요. 다만 계약 중에서 제외되는 거죠. 증여와 같은 무상행위에는 백사조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므로 기억, 무상증여에는 불공정한 법률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질문은 맞는 질문이죠. 니은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반사회적 법률의 일종입니다. 따라서 추인할 수가 없어요. 니은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인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추인에 의하여 무효인 법률행위가 유효로 될 수 없다. 맞는 질문이죠. 따라서 옳은 것은 기억, 니은이 나왔네요. 디귿번 급부와 반대급부가 현저한 균형을 이룰 법률행위는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이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X입니다. 자, 우리 판례에 따른다면 급부와 반대급부, 주는 것과 받는 것 간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하더라도 주관하는 요건이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은 추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고요. 이런 추정되지 않는다는 판례 때문에 우리 판례에 따른다면 객관적 요건이든 주관적 요건이든 모든 요건을 누가 입증해야 되죠? 무효를 주장하는 사람이 입증해야 되는 거죠. 1번 어떠한 법률행위가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는지죠. 다시 말하면 주는 것과 받는 것 간에 현저한 불균형이 있는지 없는지는 언제를 기준으로 하냐면 법률 행위시를 기준으로 해요. 매매면 매매 계약할 때를 기준하는 거죠. 따라서 이행기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질문은
X가 되는 거죠. 따라서 옳은 것은 기역 니은에서 1번이 답이 되는 거죠. 3번입니다. 통정 허위 표시가 난 다음 설명 중 잘못된 것은 1번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 의사 표시는 무효이다. 통정 허위 표시는 무효죠. 2번 자, 통정 허위 표시는 둘이 짜고 하는 거짓말이거든요. 따라서 계약에도 적용되고 단독행위에도 적용됩니다. 다만 단독행위 중에서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는 적용되지 않아요. 왜요? 둘이 짤 수가 없으니까요. 따라서 단독행위에도 통정허위 표시가 난 민법 규정이 적용되긴 하지만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 통솔의 입장이므로 통정허위 표시가 난 민법 제108조는 계약에 하나여 적용되며 단독행위는 적용되지 아니한다는 것이 통솔이다. X가 되고요. 답은 2번이 되는 거죠. 단독행위에도 적용이 됩니다. 다만 단독행위 중에서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는 적용되지 않는 거죠. 3번 신탁행위는 유효합니다. 그 다음에 은닉행위도 4번 유효하고요. 그 다음에 5번 진위 아닌 의사표시와 차이점이 뭐예요? 혼자 하는 거짓말은 진위 아닌 의사표시, 둘이 짜고 하는 거짓말은 통정허위 표시니까 5번도 맞는 지문이죠. 답은 뭐죠? 2번이네요. 4번입니다. 갑은 을의 부동산을 매수하였는데 계약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어 이를 이유로 매매 계약을 취소하고자 한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으라고 합니다. 자, 1번 하자 담보 책임가 착오 요건을 갖춘 경우죠. 자, 과거에 우리 통설은 하자 담보 책임과 착오 동시에 성립하는 경우에는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는 없고 하자 담보 책임만 물을 수 있다는 것이 우리 학설의 태도였습니다. 근데 최근에 우리 판례가 나왔는데 이런 경우에도 둘 다 주장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에요. 꼭 기억해 두세요. 그죠? 따라서 하자 담보 책임과 착오 요건을 갖췄다면 하자 담보 책임은 물을 수도 있고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는 것도 가능하니까 갑은 하자 담보 책임은 물을 수 있을 뿐 착오를 이유로 매매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는 지문은 X가 되는 거죠. 이런 형태, 그러니까 과거에 우리 학설이 주장한 것과 최근 판례가 배치되는 경우에는 문제를 출제하시는 분들이 대단히 좋아하는 부분이니까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둘 다 선택적으로 주장할 수가 있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2번 갑의 매매 계약 취소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갑은 자신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음을 증명해야 한다. X죠. 자,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가 없어요. 따라서 우리 판례에 따른다면 상대방인 을이 갑에 중대한 과실이 있다는 사실을 입증을 해서 취소하지 못하도록 막아야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므로 2번은 X가 되는 거죠. 3번 을이 갑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해지를 했어요. 그럼 해지를 했으면 손해배상 해줘야 되겠죠? 따라서 우리 판례에 따른다면 그러한 손해배상 책임 등을 면하기 위해서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므로 갑은 자신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어도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지문도 X가 되는 거죠. 4번입니다. 자,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는 위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더라도 상대방은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없기 때문에 4번. 경과실로 인해 착오에 빠진 갑이 매매계약을 취소한 경우 을은 갑에게 불법행위 책임을 물을 수 있다. X가 되는 거죠. 여기서 좀 조심할 것은 뭐냐면 중대한 과실이 있다면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잖아요. 근데 중대한 과실이 아닌 경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는 거 어떻게 해요? 가능합니다. 이건 맞는 거죠. 다만 불법행위로 책임을 부담하지 않으므로 4번은 X가 되는 거죠. 5번 갑은 계약 내용에 착오가 있었다는 사실과 함께 만일 그 착오가 없었더라면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이죠. 여기서 착오가 없었더라면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을 것, 이게 뭐냐면 중요 부분이죠. 다시 말하면 중요 부분은 누가 입증해야 되냐면 표의자가 입증해야 되므로
답은 계약 내용에 착오가 있었다는 점, 자신의 착오가 중요 부분이라는 점을 입증해야 되므로 그 착오가 없었더라면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도 증명해야 한다. 맞는 지문이고요. 답은 5번이 되는 거죠. 5번 문제입니다. 의사표시 효력 발생하는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으라고 합니다. 1번, 의사표시자가 그 통지를 발송한 후 제한 능력자가 됐어요. 자, 시험에 참 잘 나오죠. 표의자가 의사표시를 발신 후 사망하거나 제한 능력자가 되더라도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그 의사표시는 효력이 없다. X가 되네요. 2번, 보통 우편 방법으로 발송되었던 사실만으로 그 우편물은 상당한 기간 내에 도달된 것으로 추정된다. X죠. 자, 우리 판례는 보통 우편에 대해서는 추정의 효과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2번도 뭐죠? X가 되네요. 3번,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이 됐어요. 도달됐으면 효과가 생기는 거죠. 따라서 도달됐다면 효과가 생기는 것이 그 내용을 상대방이 알 것까지는 필요가 없으므로 도달하더라도 상대방이 그 내용을 알기 전에는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X죠. 우리는 요지주의가 아니라 도달주의를 채택하고 있죠. 4번, 의사표시 상대방이 의사표시를 받을 때 피특정 후견인 경우죠. 자, 여러분들 좀 조심할 게 있는데 피특정 후견인이 제한 능력자인가요? 자, 우리가 제한 능력자는 피한정 후견인, 피성년 후견인, 미성년자예요. 피특정 후견인은 일정한 시기, 일정한 행위에 대해서 후견이 필요한 사람 우리가 피특정 후견인이고요. 이 사람의 행위 능력은 제한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피특정 후견인은 수령 무능력자가 아님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한 번 나올 만했는데 한 번도 안 나왔는데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에서 나와요. 그죠? 다시 말하면 모든 제한 능력자는 수령 무능력자입니다. 따라서 미성년자, 피한정 후견인, 피성년 후견인은 수령 무능력자예요. 그렇지만 피특정 후견인은 능력이 제한되는 사람이 아니라 특정한 행위, 특정한 기간 동안 후견이 필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제한 능력자가 아닙니다. 따라서 수령 무능력자가 아니라 수령 능력자인 거예요. 따라서 피특정 후견인 경우에는 의사표시는 의사표시자는 그 의사표시를 대항할 수 있다는 지문은 맞는 지문이고요. 답은 4번이 되는 거죠. 5번, 이사의 사임의 의사표시가 법인에게 대표자에게 도달한 때에는 정관에 따른 사임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그 사임의 의사표시는 철회할 수 없다. X죠. 앞부분은 이사 이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 철회라는 것은 효과가 발생하기 전에 효과 발생을 막는 거거든요. 따라서 아직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철회하는 것이 가능하고요. 따라서 5번도 X가 되네요. 옳은 것은 4번이고 특히 이 4번 좀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6번입니다. 대리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을 찾네요. 1번, 임의 대리권은 원인된 법률관계의 종류에 의하여 소멸한다. 맞는 지문이죠. 다시 말하면 쉽게 말하면 임무를 완수하게 되면 임의 대리권은 소멸하게 되는 거죠. 2번, 대리는 본인의 허락이 없어서 쌍방을 대리하여 다툼이 없는 채무이행을 할 수 있다. 맞죠? 자, 원칙적으로 쌍방 대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단순한 채무이행은 하는 것은 가능하므로 2번은 맞는 지문이죠. 3번, 복대리인이 그 권한 내에서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한 의사표시는 직접 본인에게 효력이 생긴다. 맞죠? 자, 왜냐하면 복대리인은 대리인이 선임했지만 누구를 대리하는 사람이냐면 본인을 대리하는 사람이죠. 따라서 본인의 이름을 현명하고요. 누구에게? 본인에게 그 효과가 기속되는 것이니까 3번은 맞는 질문이죠. 4번, 법률행위에 의해 대리권을 부여받은 대리인. 누구죠? 임의 대리인이죠. 임의 대리는 원칙적으로 복대리를 선임할 수가 없고요.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야지만 복대리를 선임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복대리를 선임할 수 있다는 지문은 X가 되고요. 답은 4번이 되는 거죠.
5번 매매계약의 체결과 이행에 관한 포괄적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이에요. 그냥 이 뭐 포괄적 이런 거 신경 쓰지 마시고 매도에 관한 수권이 있다면 매매계약을 체결할 수도 있고 매매대금을 수령할 수 있고 대금 지급 기회를 연기해 주는 것이 가능하니까 특별한 사정이 없는 약정된 매매대금 지급 기회를 연기해 줄 권한도 가진다. 맞는 지문이고요. 답은 4번이 됩니다. 자, 잠깐만요. 자, 이제 7번입니다. 표현들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을 찾으라고 합니다. 3번을 보시면 대리인이 사자를 통해서요. 자, 표현대리가 성립되기 위해서 무권대리인이 직접 행위를 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복대리인이나 사자를 통해서 행위가 이루어진 경우에도 표현대리가 성립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므로 대리인이 사자를 통해 권한 외의 대리행위를 한 경우 그 사자에게는 기본 대리권이 없으므로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가 성립될 수 없다는 지문은 X가 되고요. 답은 3번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복대리인의 행위가 표현대리가 성립될 수 없다 이렇게 지문이 많이 나왔지만 사자도 포함되거든요. 사자 행위도 표현대리가 성립될 수 없다 그러면 뭐가 돼요? X가 된다는 거 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번 표현대리가 성립되려면 상대방은 선이고 무과실이어야 되고요. 일상가사 대리권은 기본 대리권이 될 수가 있는데 사실은 관계에 있는 부부에게도 일상가사 대리권이 인정되니까 2번도 맞는 지문이고요. 권한을 넘는 표현대리가 성립되려면 상대방에게 대리권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언제냐? 대리행위 당시를 기준하니까 4번도 맞는 질문이죠. 그 다음에 5번 표현대리가 성립되기 위해서 꼭 무권대리인이 직접 행위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사자나 복대리를 통해서 행위를 한 경우에도 표현대리가 성립될 수가 있기 때문에 5번도 맞는 질문입니다. 답은 뭐죠? 3번이 됩니다. 8번입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을 일괄하여 매매하고 계약금이 수수된 경우 다음 설명 중 판례 입장과 다른 거 틀린 걸 찾으라고 하네요. 이건 뭐 답만 보면 될 것 같은데요. 2번이 답입니다. 자, 우리 판례는 토지거래 허가 절차에 대한 협력 의무는 주된 채무가 아닌 부수적 채무로 이해합니다. 따라서 일방 당사자가 협력할 것을 거부한다면 강제할 수도 있고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계약 자체를 해제할 수는 없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므로 2번 유동적 무효 상태에 있는 거래계약의 당사자는 상대방이 그 거래계약의 효력이 완성되도록 협력할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거래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지문은 X가 되는 거죠. 9번입니다. 협의 무권대리에 관한 설명은 옳지 않은 것, 틀린 것을 찾으라고 하네요. 자, 무권대리는 기본적으로 상대방에게 이행을 해주거나 손해배상을 해줘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무권대리인과 거래한 상대방은 무권대리인에게 이행을 청구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한데 여기서 조심할 것은 일종의 무과실 책임이에요. 따라서 무권대리인에게 아무런 고의과실이 없더라도 상대방에게 책임을 져야 되거든요. 따라서 옳지 않은 것은 몇 번이 되냐면 4번이죠. 무권대리인이 제3제 기망 등 위법행위로 야기된 경우 무권대리인의 상대방에 대한 책임은 부정된다. X. 다시 말하면 제3제 기망 등 위법행위로 야기됐기 때문에 무권대리인에게 아무런 고의과실이 없더라도 상대방에게 책임을 져야 되므로 답은 4번이 되는 거죠. 10번 문제입니다. 부동산 물권 변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물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등기를 해야 됩니다. 따라 등기는 물권의 취득 요건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판례는 효력 존속 요건은 아니라고 봐요. 따라서 그 등기가 불법으로 말소가 됐더라도 물권이 소멸되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므로 1번 등기는 물권의 효력 존속 요건이다. X가 되는 거죠. 자, 우리 민법은 모든 합의 의사표시는 명시적으로 할 수도 있고 묵시적으로도 할 수가 있고요. 묵시적으로 못한다는 것은 다 X예요. 2번 무효등기의 유효에 관한 합의는 묵시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다. X가 되는 거죠.
3번.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죠. 자, 중간 생략 등기는 원칙적으로 유효합니다. 다만 그 중간 생략 등기가 이루어진 지역이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라면 무효라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므로 3번.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토지에 대해 행해진 중간 생략 등기는 무효이다. 맞는 지문이고요. 답은 3번이 되는 거죠. 4번. 법률행위에 의한 물권 변동은 등기를 해야 되고요. 법률행위가 아닌 다른 사유로 물권이 변동될 때는 등기할 필요가 없는 것. 따라서 상속도 법률행위가 아니므로 등기하지 않아도 물권이 변동되므로 4번도 뭐죠? X가 되고요. 5번 모두 생략 등기 유효하죠. 따라서 5번 미등기 건물의 원시취득자와 그 승계취득자 사이에 합의하여 직접 승계취득자 명의로 소유권 보존 등기를 했다면 이제 우리가 모두 생략 등기라고 모두 생략 등기는 유효하기 때문에 그 등기는 무효이다. X가 되는 거죠. 따라서 옳은 것은 3번이고 3번이 답인 거죠. 11번입니다. 등기의 추정력이 깨지는 경우를 모두 고른 거예요. 자, 일단 보전 등기 전에 소유자가 존재한다면 추정이 깨집니다. 기억, 건물 소유권 보전 등기 명의자가 건물을 신축한 것이 아니래요. 다시 말하면 보전 등기 전에 신축자, 소유자가 있는 거죠. 추정이 깨지죠. 디귿번, 소유권 보전 등기 명의인이 부동산을 양수받은 거래요. 그러면 보전 등기 전에 소유자가 있는 거죠. 이것도 뭐죠? 추정이 깨지죠. 디귿번, 소유권 보전 등기 명의인이 부동산을 양수받은 것이 주장하는데 전 소유자가 양도 사실을 부인해요. 보전 등기 전에 소유자가 존재한다면 추정이 깨져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죠? 사망한 사람 또는 허무인으로부터 이전 등기가 됐다면 추정이 깨집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반증이 있으면 잘못됐다는 사실이 입증이 되면 그때는 추정이 깨지거든요. 따라서 니은 등기부상 등기명의자의 공유지분의 분자합계가 분모를 초과해요. 잘못됐죠? 그러면 이거 잘못된 것이 입증된 거예요. 반증이 있는 겁니다. 따라서 이때도 추정이 깨지는 겁니다.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에서 답은 5번이 되는 거죠. 간단한 문제지만 많이 틀리셨을 것 같아요. 12번입니다. 갑소유 부동산의 을명의로 소유권 이전, 청구권 보존을 위한 가등기가 경료된 후 갑에서 병명의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이 경료되었다. 이간의 설명으로 옳은 거죠. 자, 가등기가는 문제가 나오면 순서가 중요하죠. 자, 갑소유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등기가, 그 다음에 을 앞으로 두 번째로 가등기가, 세 번째로 병 앞으로 뭐죠? 본등기가 이루어진 상태죠. 자, 설명으로 옳은 것은이죠. 자, 1번. 갑이 병에게 한 처분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무효이다. X. 왜요? 가등기가 되더라도 전혀 물권의 변동의 효력이 없으므로 아무런 효과가 없으니 여전히 갑의 소유이므로 갑이 여전히 병에게 팔아먹는 것은 가능하고도 뭐한 거죠? 적법한 거죠. 2번, 을의 갑에 대한 본등기 청구권은 을의 가등기가 존속하는 동안 소멸시 걸리지 않는다. X입니다. 자, 우리가 청구권 보존의 가등기에서 이 청구권은 무엇을 말하냐면 물권적 청구권은 아니고 항상 채권적 청구권입니다. 채권적 청구권이기 때문에 소멸시에 걸리고요. 가등기라고 있더라도 소멸시는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2번도 X가 되는 거죠. 3번이 답이죠. 을이 가등기 당시 소유자인 갑에게 본등기를 청구하면요. 을명의 본등기가 이루어지게 되고 후순위 권리인 병의 등기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하기 때문에 3번이 맞는 지문이고 3번이 뭐죠? 답이 되는 거죠. 4번, 을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라면 을의 소유권 취득 효력은 가등기한 때로 소급한다. X죠.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라 하더라도 물권 취득한 시기는 본등기한 때입니다. 5번, 가등기 상태에서는 아무런 권리도 없고요. 가등기권자에게 어떤 청구권이 인정되는 것도 아니므로 5번, 병명의 소유권 이전 등기가 원인 무효라면 가등기 권리자인 을이 직접 그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는 지문도 X죠. 이 문제 답은 3번이고 3번 중요합니다. 13번, 점에 관한 설명 옳지 않은 것을 찾네요. 답만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2번이 답입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타인 소유 토지를 자기 소유 토지 일부로 알고 점유하고 있어요. 그럼 이 사람은 선이고 자주인 거죠. 된 자가 나중에 그러한 사정을 알게 됐어요. 그러면 선의에서 악의로 바뀌는 겁니다. 자주에서 타주로 바뀌는 것은 아닌 거거든요. 따라서 그 점유는 그 사정만으로 타주 점유로 전환된다. 맞는 지문이고요. 답은 뭐죠? 틀린 지문이고 답은 뭐죠? 2번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타인 소유 토지를 자기 소유 토지 일부로 알고 점유하고 있습니다. 남의 땅인지 몰랐으니까 선이고, 그 다음에 자주 점유임을 추정받는 거죠. 근데 나중에 그러한 사정을 알게 됐다면 이 사람의 점유는 선의에서 악의로 바뀔 뿐이에요. 자주에서 타주로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이게 자주에서 타주로 바뀌려면 진정한 소유자가 소송을 제기해서 이 사람의 점유자를 어떻게 해요? 패소시켜야 비로소 인도 의무가 발생하고 자주에서 타주로 바뀐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따라서 한번 2번은 선의에서 악의로 바뀔 뿐 자주에서 타주로 바뀌는 것은 아니므로 그 점유는 그 사정만으로 타주 점유로 전환된다는 지문은 X가 되고요. 답은 2번이 되는 거죠. 자, 14번입니다. 점유자 회복자의 관계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약방의 감초점 잘 나오고 중요하죠. 자, 2번이 답인데 유효한 도급계약에 기하여 수급인이 도급인으로부터 제3자 수의 물건을 이전받아 수리를 마쳤어요. 원칙적으로 수급인은 소유자에 대하여 비용 상환 청구권 행사할 수 있다. X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게 일종의 이런 거죠. 이 사람이 도급인한테 일을 맡겼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직접 일을 하지 않고 도급을 줘가지고 수급인이 일을 한 거거든요. 그러면 요 소유자와 계약을 하고 소유자에게 비용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죠? 일 맡긴 도급인인 거죠. 수급인은 누구한테요? 도급인에게 비용, 보수를 청구해야 되는 거죠. 따라서 수급인은 소유자에 대하여 비용 상환 청구를 행사할 수 있다는 지문은 X고요. 답은 2번입니다. 이게 최근에 좀 잘 나오는 편인데 잊지 말고 따라서 요 물건에 대해서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은 비용 상환 청구권자인 도급인이지 수급인이 유치권 행사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까지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답은 뭐죠? 2번이네요. 15번입니다. 점유 보호 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점유 보호 청구권 행사 기간의 제한이 있죠. 1년입니다. 자, 1년이라는 이 기간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소멸시효가 아니라 제척기간이고 출소기간,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으로 이해하고요. 우리 시험범위 안에서 출소기간,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은 요거 하나니까 꼭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답은 뭐죠? 4번입니다. 점유자가 점유의 침탈을 당한 경우 침탈자의 승계인이 그 악인 되죠. 자, 우리가 점유권을 이유로 반환을 청구하려면 침탈이 존재해야 돼요. 침탈은 존재합니다. 다만 선의의 특별 승계인에게는 행사할 수 없거든요. 근데 특별 승계인이 악이라면 그 사람에게 점유권에 기한 반환 청구 행사하는 것이 가능하니까 특별 승계인이 악인 때에도 그 특별 승계인에게 점유물 반환 청구 행사할 수 없다는 지문은 X가 되고요. 답은 뭐죠? 4번이 되는 거죠. 16번입니다. 상린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답만 보면 되겠죠. 5번입니다. 경계선 부근을 건축 시 경계로부터 반미터 이상 거리를 두어야 하는데 이를 위반했어요. 자, 위반했으면 건물의 철거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예외가 있는데 공사 착수 후 1년이 지났거나 건물이 이미 완성이 됐다면 손해배상만 청구할 수 있고 철거를 청구할 수는 없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므로 건물이 완성된 후에도 건물의 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는 지문은 X가 되고요. 이 문제의 답은 5번이 되는 거죠. 17번입니다. 점유 취득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으라고 하네요. 자, 일단 답은 2번입니다. 점유 개시 기산점은 원칙적으로 임의로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소유자의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임의로 선택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2번 취득 시효 기간의 계산에 있어서 시효 기간 동안 소유자의 변경이 없어요. 그러면 점유개시 기산점은 임의로 선택하는 것이 가능하니까 그 기산점을 어디에 두든지 간에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있는 시점에서 보아 그 기간이 경과된 사실이 확정되면 된다. 맞는 지문이고요. 답은 뭐죠? 2번이 되는 거죠. 자, 1번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자, 우리가 취득시효가 완성되면 완성될 당시의 소유자에게만 등기를 청구할 수가 있거든요. 그죠? 따라서 취득시효 완성 후에 새롭게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에게는 등기를 행사할 수가, 취득시효가 완성됐음을 주장할 수가 없어요. 1번. 취득시효 완성 후 등기 격려 전에 그 부동산이 제3자에게 명의신탁된 경우, 점유자는 시효 완성을 이유로 그 제3자의 소유권 행사를 저지할 수 없다. 맞나요? 자, 여러분들, 이 명의신탁이 무효입니까? 유효입니까? 자, 우리가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에 관한 법률에서 공부하지만 명의신탁은 원칙적으로 무효입니다. 따라서 이 제3자는 소유권이 없는 거예요. 명의신탁은 무효니까. 따라서 취득시효 완성자는 완성될 당시의 소유자인 명의신탁자를 대의해서 제3자 등기에 대해서 말소를 청구하는 것이 가능한 상태이기 때문에 점유자는 시효 완성을 이유로 그 제3자의 소유권 행사를 저지할 수 없다는 지문은 X가 되고요. 명의신탁은 원칙적으로 무효가 아니라 유효가 아니라 무효라는 걸 생각하시고 접근하시면 쉽게 이해됩니다. 3번. 자, 취득시효 완성되면 완성될 당시의 소유자에게 등기를 청구하는 겁니다. 갑의 취득시효 완성 당시 미등기로 남아있던 토지의 소유자가 취득시효 완성 후 그 명의로 소유권 보존 등기를 마쳤어요. 그러면 소유자가 바뀌었나요? 아니죠. 완성 전에도 이 사람이 소유자고 등기한 후에도 이 사람이 소유자잖아요. 이 사람은 완성될 당시 소유자인 겁니다. 따라서 취득시 완성됐음을 주장하는 것이 가능하니까 갑은 토지 소유자에 대하여 취득시 완성을 주장할 수 없다. X가 되는 거죠. 자, 국유재산 중에서는 일반 재산만 취득시효할 수 있고요. 행정재산은 취득시효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4번. 국유재산이 일반 재산이던 당시에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면 행정재산으로 되었다면 취득시효가 완성됐음을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행정재산으로 되었다 하더라도 시효 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는 지문은 X가 되는 거죠. 5번. 취득시효가 완성된 후에 포기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단순히 완성된 후에 매수를 제의하는 것만으로는 포기한 것으로 보진 않아요. 따라서 매수를 제의했다면 점유는 타주 점유로 전환된다는 지문은 X가 되는 거고요. 답은 2번이네요. 여기 나와 있는 지문들 중요하니까요. 꼭 확실하게 내 것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18번입니다. 첨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찾네요. 4번이 답입니다. 부동산에 부합될 동산의 소유권 소멸됐어요. 그러면 이 동산에 있던 모든 권리는 다 뭐가 돼야 되냐면 소멸이 돼야 됩니다. 따라서 그 동산을 목적으로 한 질권은 소멸하지 않는다는 지문은 X가 되는 거죠. 결론만 좀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19번입니다. 공동 소유에 관한 설명은 옳지 않은 거죠. 자, 1번. 합유물은 분할을 청구하지 못합니다. 이게 공유와 다른 점이죠. 3번이 답인데, 자, 왜냐하면 총유물에 관한 모든 사항, 보존행위든 관리행위든 처분행위든 다 사원청의 결의를 통해서만 할 수가 있거든요. 따라서 총유물의 관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원 각자 할 수 있다는 질문은 X가 되고요. 답은 3번입니다. 보존행위든 관리행위든 처분행위든 다 사원총의 결의가 필요하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20번입니다. 20번은 기출문제인데 제가 작년도 대법원의 판례 변경을 감안해서 풀어보려고 해요. 근데 이 부분은 논란의 여지가 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결론만 좀 기억해 두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틀렸다 그래서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요. 조금 문제가 기출문제지만 작년에 변경된 판례를 반영하면 답이 좀 애매해질 수는 있긴 해요. 그렇지만 우리는
결론만 기억하자고요, 여러분들. 20번. 갑을 병이 3분의 1 지분씩 공유하는 토지를 갑이 을병과 협의하지 아니한 채 배차적으로 점유 사용하고 있다. 이 글은 갑에게 토지 인도를 청구한과 어울러 그동안 갑이 점유 사용함으로써 얻은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의 지급을 청구하고자 한다. 이에 관한 설명 중 판례 입증이 부합하는 것을 묶인 거죠. 자, 일단 우리 판례에 따른다면 갑에게 토지 인도를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자, 우리 판례, 방경대 판례에 따른다면 공유자 중 1인이 점유하고 있는 경우는 가반수 미달의 소수 지분권자는 그 공유자에게 토지에 대해서 인도를 청구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 변경대 판례죠. 그래서 기억. 을은 단독으로 토지 전부의 인도를 청구할 수 없다. 이게 맞는 거죠. 다만 부당이득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는 있는데 그 부당이득금은 지분 범위 내에서 청구할 수 있겠죠. 1번. 을은 자기 지분에 상응하는 부당이득금만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맞는 질문이고 따라서 판례에 부합하는 것을 2개만 고른다면 기억린에서 1번이 답입니다. 니은, 디귿, 미음에 대해서 논란이 있을 수는 있어요, 여러분들. 그렇지만 이렇게 논란 있게 출제되지는 않을 테니까 결론만 기억, 리을 2가지를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1번부터 이제 몇 번까지요? 20번까지 풀었죠. 그죠? 풀었고, 이제 다음 영상에서 21번부터 40번까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